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문화 일곱 번째 식민사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네요. 저는 국어교육을 전공했지만 역사의 공부에 대해서는 근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분야를 설명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 한국 문화는 재외 국민 자녀들과 해외 동포, 그리고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기초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논쟁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콩깍지를 떼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특히 이 부분은 많은 주장 중에서 하나의 주장, 아니, 하나의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식민사관의 바탕이 되는 주장은 론이라고 하는 건 주장이죠. 논설, 논증, 논거라고 할 때 논입니다. 일선동조론, 즉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론, 정체되었다. 머무를 정, 머무를 채입니다. 그래서 채했을 때 채하다, 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물러 있는 거죠. 즉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타율성론,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늘 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 당파성론, 조선은 맨날 사색당파로 나눠서 쌈질만 해. 뭉치지 못하는 민족이야.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일선동조론과 정체성론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럼 우선 식민사관에서 식민의 뜻이 뭐냐? 식은 힘을 식자죠. 민은 백성민자인데, 그럼 식민지라는 건 뭐냐?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일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줄임말이죠. 일제는 민을, 일본 국민들을, 조선의 국민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이쪽에다가 심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거 조선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상업을 하고 공장을 세우고, 즉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음으로써 아주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은 제국주의의 백성들, 국민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식민지에다가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이것은 식민 본국, 즉 지배하는 나라, 제국주의가 식민지 사람들의 정신적 굴복을 위해서 너네 별거 아니야. 스스로 의지를 꺾도록 식민지 본국에 편향된 역사를 가르쳐, 즉 일본에 편향된 치우친 역사를 가르쳐서 세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최초의 식민지가 어디냐? 보통 조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 중에 하나로 대만, 타이완이죠. 대만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제국주의니까 제국주의 목표는 뭐냐? 그쪽의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다시 생산된 것을 그 나라 시장에 파는 겁니다. 식민지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정 정도 공업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죠. 일본에 협력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아, 일본이 워낙 훌륭하니까 우리도 일본을 배워야 돼. 물론 배울 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 사회의 주류 세력들은 친일파가 됩니다. 여기서 친일파에서 친은 친하다는 뜻이 아니라 부친 모친으로, 즉 어버이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고방식, 행동, 가치관을 배우죠. 그대로 일본을 자기들의 부모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친일파예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도 그 친일의 찌꺼기가 아주 깊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조선은 어떠냐? 조선시대 때 친일파의 목표는 뭐냐? 완전한 일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감정, 문화를 그대로 본뜨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층의 시각으로 조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선 사람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고방식, 관념은 일본의 것이죠. 그래서 프렌츠 파농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검은 피부 흰 가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흑인들의 상층부들은 자기들이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층부가 되기 위해서, 즉 프랑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원래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실제로 서부 영화를 보면 그 영화관에 서부 영화를 보러 온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보호구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죠. 원주민들이 백인이 총을 쏴서 인디언을 말에서 떨어뜨리면 막 박수를 친답니다. 겉으로는 생긴 것은 인디언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사고방식은 백인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실제로는 황색인종인데 백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나나족이라고 얘기하죠. 겉은 노란데 속이 하얗다는 뜻이죠. 그러면 식민지 지배가 끝나면 그러면 식민지가 끝나는 거냐? 아니죠. 그 식민지 시절 당시에 일본에 협력하던 세력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지배층으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떠냐?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그것이 이제 한국의 극우로 바뀌죠. 이 극우는 일본을 작은 형님으로, 그리고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고 그들의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제국의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한국의 이익을 배반하는 것이 한국 극우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역사관,
보통 줄여서 사관이라고 얘기하죠. 사관. 그런데 역사를 보는 관점이란 뜻이지만 이렇게 쓰면 이때 관은 벼슬아치란 뜻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기록을 담당하는 벼슬아치가 사관입니다. 임금의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벼슬아치가 사관이고, 또 한 가지 사관이라고 쓰면 이 사는 신사, 선비란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군대의 장교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같지만,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동음이의어가 상당히 많다는 점 이해해야 됩니다. 이 관자는 볼 관자예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물사관, 실증사관, 식민사관, 순환민족사관, 문명사관, 영주사관, 민중사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유물사관을 보면 유는 오른쪽은 새예요. 새. 왼쪽은 입구자죠. 새는 입이 한 개입니다. 따라서 유는 하나란 뜻입니다. 오로지. 물은 물질이죠. 그래서 물질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유물사관을 대표하는 것이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는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왜? 이전의 역사가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계를 구성한 거였어요. 현실에 대한 고증, 검증 이런 것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사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구성했으며, 현실에 내포된 문제점과 모순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 조건이야말로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한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나 동아시아는 어땠느냐? 플라톤이라든가 공자 등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과 자신의 도덕관에 입각해서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현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이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세계냐라고 할 때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 덕으로서,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덕을 의미하죠. 도덕. 왕도 정치라는 것은 왕이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태평성대가 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노자라든가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시키려고 주장을 하고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전제 조건이 뭐냐? 인간은 의식이 풍족해야 도덕을 안다, 예절을 안다라고 했어요. 즉 결국은 바람직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의식이 풍족한 세계.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물사관에서는 세계를, 이 물질이 뭐라고 보는 거냐? 자, 생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자연과의, 또는 나중에 기계가 만들어지면 기계와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생산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생산력이라는 건 뭐냐? 력은 힘입니다. 초기에 인류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죠? 조개 껍질, 큰 조개 껍질로 땅을 팠어요. 왜 땅을 파느냐? 땅을 깊게 파야지만 표토층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그 영양분이 땅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뿌리에서 그 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다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뿌리가 내려가는 그쪽에는 양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땅을 깊게 파느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간은 조개 껍질을 이용해서 땅을 팠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엔 석기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땅을 팠어요. 그래도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되면서 농기구, 쇠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깊게 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부족하니까 소나 말을 이용해서 땅을 깊게 팠어요. 바로 이것이 생산력입니다. 조개 껍질을 파느냐, 돌로 파느냐, 쇠로 파느냐, 생산하는 능력이 다르죠. 그러면 생산이 증대되면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생산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누가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죠. 그러면서 계급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 계급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 이것을 생산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 칼 막스는 생산 양식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한다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그러니까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것을 생산양식이라고 하는데, 생산관계는 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느냐, 그래서 계급이 어떻게 나뉘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럼 이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속하려고 하죠.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든가 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경찰과 군대를 만들어서 이 자기들의 지배 구조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법률 이런 것들이 상부 구조예요. 그래서 생산력부터 상부 구조까지의 이 관계를 사회 체계라고 하고, 이것을 사회 구성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사구체 논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무사관에 의하면 생산력에 대한 제약이 한계에 도달하면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생산 관계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데? 예를 들면 원시 공산 사회에서는 겨우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from hand to mouth, 먹고 살기에 급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야 됩니다. 왜? 이 공산 사회에서는 다른 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쪽수가 얼마나 많으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굶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냥을 하면 빌빌거리는 사람, 어린아이, 여자에게도 그 고기를 나눠줘야 하는 거죠. 다만 이 원시인들은 비린내가 나는 골수라든가 심장, 내장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타민, 각종 영양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냥에 공을 세운 사람과 우두머리가 차지하고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은 그냥 뭐 다리, 족발에 해당되는 그런 부위를 나눠주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굶어 죽어서는 안 됐어요. 이것이 공산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기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정복전쟁을 해서 외부에서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서 그들이 생산을 담당하도록 만들죠. 그게 고대 노예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이들은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제대로 먹이겠습니까? 또 얼마든지 식민지 전쟁을 벌여갖고 노예를 잡아오면 되니까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20대에 주로 죽었답니다. 30대까지 살지 못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은 생산 의욕이 없죠. 그러니까 생산력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가 폐지된 이유는 뭐냐? 봉건제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노예 제도를 없애고 땅을 주고 농사를 지어서 영주에게 바치도록, 즉 생산력을 증대하는 과정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작인과 지주 또는 영주와 농노 이런 식의 과정이 봉건제입니다. 동양의 경우는 좀 다르죠. 동양의 경우에는 황제가 있으면 자기 형제들에게 또는 친척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 형제들을 왕이라고 하죠. 그럼 그 왕은 다시 또 그 지역을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그 친인척들에게 나눠줘요. 벼슬자리를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봉건제고, 봉건제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물정자를 쓰는데 이걸 정전법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땅에서 나는 것은 궁궐의 살림에 사용하고 나머지 땅은 지역의 왕들이 차지하고 일부는 중앙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뭐라고 하느냐? 기지방이라고 해요. 기. 왕궁의 살림에 재원으로 쓰는 거죠. 기지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곳을 경기도라고 하죠. 경은 서울, 기는 기지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생산력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가축의 힘에서 물을 끓이는 증기의 힘으로 바꾸죠.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급속히 증대돼요. 그래서 결국은 봉건제는 몰락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 부의 양극화입니다. 못 사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공유시키는, 그러면서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주의, 생산수단, 즉 자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고, 여기까지가 이제 칼막스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럼 사회주의 다음은 뭐냐? 공산주의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아직도 자본주의의 나만을 위한 이기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이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사회를 설정했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아니죠. 공산당이 또 다른 관료제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생산 양식에 따른, 즉 기본이 되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정말 발전하느냐? 발전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불을 사용하고 돌을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고 바퀴를 이용하고 증기를 사용하고 전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생산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산력이 증대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바람직하냐? 아니죠. 분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경제가 커지는 것이고, 경제 발전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적정하게 분배되었느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된다고 해서 경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성장에 따른 발전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업혁명 시기에는 어땠느냐? 자,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요 아이가 코제트죠. 그 어린 애에게도 커다란 빗자루 들고 청소를 시킵니다. 코제트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코제트. 이 당시에 자본주의 시절에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16시간, 18시간. 그러면 집에 갔다 오려면 집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 잠을 언제 잡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생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계가 발명되니까 이제는 힘센 남자가 굳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점점 일하는 아이들이, 단추만 누르면 되니까 일하는 아이들이 점점 어려져요. 그래갖고 이 산업혁명기에는 평균 하루에 16시간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못 먹고 힘드니까 졸면 쇠를 써는 칼을 줄이라고 하죠. 그 공장주들이 아이들의 이빨을 줄로 갈아버렸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발전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제트 같은 경우에는 레미제라블, 이게 근대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레는 정관사고 미제라블은 미저러블, 가난한 자들, 궁색한 자들이란 뜻이죠. 그래갖고 이제 그 장발산이 7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거로 19년간 감옥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상부 구조에서는 그 자베르 경위가 있죠. 자베르는 이 법을 집행하는, 정치가들의 하부 구조로 그 체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찰이죠. 자베르 경위는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고 믿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회를 깨끗이 하는 것이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끝까지 그 남자를, 레미제라블, 그 남자를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상부 구조는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교육도.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배움을 통해서 균등한 기회를 갖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본가의 힘이, 정치가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배울수록 자본가의 계급에 협조하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변호사들, 법률가들 보면은 그
그 가진 자들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너무 이제 오래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증사관. 실제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에 충실해야 된다. 역사적 자료에 없다면 그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죠. 그렇다면 그 역사의 기록을, 역사적 자료를 그럼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민사관이 있죠. 제국주의의 지배를 합리화, 영속화시키기 위한 조작인데 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민족사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한민족도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발전해왔고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았다면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 싹을 잘라버리거든요. 왜? 종속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적 발전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민족사관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있죠. 그 다음에 순환론적 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규칙성이 있어서 하나의 틀 안에 작용하는 원리는 동일하다. 즉 신라가, 통일신라가, 고려가, 조선이 작동하는 원리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박석김 삼성에서 고려시대 때는 왕씨로 바뀌고 조선시대는 이씨로 바뀌고 그냥 성만 바뀐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는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사관에서는 직선적 발전이죠. 왜? 생산력이 계속 발전하니까. 발생, 성장, 절정, 쇠퇴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명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영웅주의 사관은 역사는 몇몇의 영웅이 바꾸는 것이다. 그거에 비해서 민중사관은 역사 발전의 주체는 민중이다. 그리고 이 민중이야말로 사회의 경제적 모순 해결의 주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식민은 일본 국민을 조선에 심는 거죠.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역사의 발전 법칙에 대한 체계적 견해, 물론 발전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유물사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역사를 보는 견해, 이것이 사관이죠. 그래서 결국 식민사관이라는 건 뭐냐?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 덕분이다. 이 주장이 식민사관입니다. 그럼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고대에 신공황후가 일본 신공황후가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일본이 지배했던 임나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나 지역에 일본의 본부, 말하자면 총독부죠. 그것을 설치했다. 따라서 한반도는 예로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으니까 지금도 역시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음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의 명분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조론을 내세우다가 19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는데, 자, 사변의 뜻은 뭐냐?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사변입니다. 사변. 전쟁이 되려면 선전포고가 있어야 돼요. 결국 만주사변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북경으로 상해로 쳐내려가는 거죠. 그래갖고 상해에서 중국 군대의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 한자로 쓰면 남경이지만 난징을 점령하고 나서 12초마다 중국인을 한 명씩 죽였어요. 거의 3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젊은이만 갖고 안 되니까 그때 내세웠던 게 내선일체입니다. 내지와 이 섬나라인데도 자기들이 내지래요. 자기들은 내지인이고 조선 사람들은 반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람을 조선증이라고 불렀죠. 당연히 이 당시에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선증 하면 멸칭이죠. 멸시하는 말.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 흑인들을 블랙맨이라고 하지 않고 니그로라고 하면 흑인을 노예로 몇백 년 동안 삼아왔던 그 천대와 멸시를 그대로 지속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고 악의적인 것이며 지금은 한국인 강국구진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입니다. 만일 조선인이라고 부른다면 참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임나 일본부설에서 임나 지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 칠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은 여기 이제 나무나 뭐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없어지고 그래서 뾰족하게만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 손잡이가 나무로 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왼쪽에 날이 3개, 오른쪽에 날이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칼이 7갈래 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칠지도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주장 뭐냐면 신공 황후가 삼한 지역을 정벌한 다음에 백제가 항복하면서 바친 칼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백제 쪽에서는 왕세자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외왕에게 일본을 낮춰볼 때 외라고 하죠. 외왕에게 하사한 칼이다 라고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임나 일본부설인데 이 임나라고 하는 지역에 일본 총독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2010년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에서는 이런 존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학자들도 동의를 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일본은 자기네 역사 교과서에 임나 일본부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참 일본의 그 극수주의는 국수주의, 자기 나라만 오로지 순수하다. 이게 국수주의입니다. 일본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 이것이 국수주의예요. 일본의 그 국수주의는 정말 너무나 지나친 것 같아요. 전혀 객관적 증거도 없이 빡빡 우기는 게 일본 현재 지배층의 태도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나 일본부설을 반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근거가 천마총의 장리입니다. 장리라는 건 뭐냐? 말이 이렇게
말이 달리면 이 진흙을 달릴 때는 진흙이 위로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양 옆에 그 진흙을 막기 위한, 자, 진흙 니자입니다. 막을 장자죠. 그 진흙이 튀어오르는 걸 막기 위한 그 가리개, 왼쪽 오른쪽 가리개, 이것을 장리라고 합니다. 장리. 그래서 이 장은 막을 장자이기 때문에 장벽, 장애라고 할 때 쓰는 글자고, 니는 진흙 니자예요. 그래서 퇴적함이, 홍수가 나면 이제 그 돌들이 바다로 쏠려 내려가잖아요. 근데 무거운 것은 바닷가에 가라앉죠. 그래서 굳어지면 뭐가 됩니까? 자갈이 굳어진 것 여감. 좀 더 멀리 모래가 실려 나가죠. 굳어진 된 것이 사암. 더 멀리 그 뻘 같은 것이 실려 나가 가지고 천천히 가라앉아서 오랜 동안 굳은 것, 열과 압력을 받아서 굳은 것, 이것이 이암이죠.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로 볼 때는 여감이냐, 사암이냐, 이암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전투구란 말이 있습니다. 진흙밭에서 싸우고 있는 개들,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을 이전투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리는 이 장리가 뭐로 만들어져 있냐? 자작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강원도 그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 가봤나요? 예, 자작나무죠. 이 자작나무는 추운 지방에서만 자랍니다. 그런데 자작나무는 이파리가 작아요. 그래갖고 이 제주도에서는 이 자작나무를 바람이 불고 빛이 없을 때, 불빛이 없을 때 바람이 불면 휘 하고 휘날리는 게 귀신의 소리 같다 해서 이 자작나무를 제주도에서는 귀신나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자작나무는 유목민족이 숭배하는 나무죠. 그래서 어디? 지금의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만주까지 이 자작나무는 유목민족이 숭배하는 대상, 숭배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 일본은 기마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왕족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 장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들이 기마민족이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기마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쪽 천마총은 이쪽에 있는 것인데 이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동조다? 아니죠. 일본은 해양민족인데 비해서 한반도는 주로 유목민족이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신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신라와 연관되어 있는 그 기말지가 있죠. 기말지. 이 기말지는 흉노의 후손이잖아요. 왕망이 난 때, 왕망이 난에 가담했다가 결국 후한 시대에 그 역적의 편을 들었으니까 도륙을 내죠. 그때 산동반도 쪽으로 도망왔다가 나중에 한반도로 넘어온,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그 당시 넘어왔으니까 선진 문물을 갖고 왔겠죠. 그래서 이 김씨가 이 경상도 지방의 김씨의 시조라고 하는 거죠. 시조. 즉 천마총은 지배층이 대세가 유목민족이었다. 따라서 일본 해양문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같은 조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체성론이 있고, 이것은 한반도는 옛날 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근대 사회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 시대의 역사적 발전 단계 한 시대에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 후기에 상업자본주의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자본주의와 대두된 가장 밀집한 것이 탈춤, 즉 가면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왜냐? 그 교역을 활발히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많이 모이게 하려면 뭔가 엔터테인먼트, 구경거리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업자본 쪽에서 돈을 대가지고 이들을 유치합니다. 그만큼 상업자본이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타율성론과 당파성론인데, 타율성론은 늘 외세의 간섭과 외세에 의존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수나라와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둘 다 멸망하죠. 그때 을지문덕이라든가 강담찬,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동학농민전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벼슬아치들은 다 도망가니까 스님들과 그 다음 노비들이 농기를 들고 일어나서 싸웠어요.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일부 상층부는 외세에 아부를 하죠. 외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대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당파성론은 사색 당파로 나눠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더라. 그래서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해서 벼슬을 줬죠? 지 동생, 지 삼촌한테 벼슬 준 거 아닙니까? 일본은 지 말 잘 듣는 놈을 측근으로 앉혔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과거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3사를 만들었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그래서 이것들이 기능하도록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관, 역사를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했어요. 기록이 돼서 왕도 절대로 그 내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자중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영조 때는 탕평책을 씁니다. 당파에 관계없이 골고루 등용을 해요. 이것이 이제 몰락하게 된 것은 정조가 일찍 죽으면서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진의 집안 식구를 다 끌어당겨 가지고 한 자리씩 주고 그들이 세력을 장악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죠. 세도 정치 때문에 조선은 망한 것이지 사색 당파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체성론을 다시 요약하면 한국 사회는 봉건제 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즉 고대 노예제 사회, 그 다음 중세 봉건 사회, 그런데 그 중세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근대화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근대 사회로의 이행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 주장을 믿는 노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의 힘이죠. 또한 역사의 발전 단계는 그럼 전 세계가 다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시민 사회냐? 이 생산 양식에 따른 역사의 발전은 이건 서양 역사에 맞는 해석 틀입니다. 해석하는 방식이죠. 지역별로 특이성이 존재하죠. 즉 동아시아는 나름대로 그 서양의 봉건제와는 다른 봉건제도가 있었죠. 지역별 특이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론이다.
합리화와 정당화는 다르죠. 합리화는 아닌 것을 그렇다고 꾸미는 것이고 정당화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옳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정체성론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 즉 반증이 뭐냐?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태동합니다. 이 태는 별태자예요. 고기육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가지면 별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이 태는 에벨태자예요.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이 탯줄을 갖고 있죠. 탯줄. 그 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즉 어떤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상업자본주의였다가 산업혁명처럼 산업자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독점자본주의가 되고 결국은 금융독점자본주의끼리 싸우다가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세계대전의 원인은 금융독점자본주의자들끼리의 싸움이죠. 더 차지하기 위한. 그런데 조선에도 이 상업자본주의가 보인다는 겁니다. 고려 말부터 이양법, 이양이라는 건 모내기예요. 모를 낸다는 것은 모를 논으로 갖고 와서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심는 거죠. 그러면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골고루 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서너 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이양법이에요. 그런데 조선 세종 때 이 이양법을 금지시켰습니다. 왜? 모내기 할 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당시엔 대부분이 천수답이었죠. 저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를 했는데 그때 비가 안 오면 농사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잘 맞으면 서너 배를 벌지만 비가 안 오면 쪽박을 차는, 그래서 법으로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는 이 저수지를 많이 만들면서 대부분의 지역은 모내기가 가능해지는 이런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서 벼의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잉여 생산물, 먹지 않고 남는 생산물이 많이 생기죠. 그것이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처음엔 사용되다가 물물 교환, 쌀과 닭을 바꿔요. 쌀과 돼지를 바꿔요. 이건 물물 교환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상평통보를 만들고 화폐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 화폐는 상업자본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동법이 시행돼요. 그전에는 어디는 굴을 내고 어디는 감을 바치고 이랬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쌀로 바꾸어라. 대동, 같게 바꾼다는 거죠. 쌀로. 그러면서 납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공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냥 이들에게 쌀을 주면 이들이 알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물건을 만들어서 궁궐에 납품하니까. 그래서 이 공인들이 등장하면서 간해수공업이 시작됩니다. 이 간해수공업 다음 단계가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정부에서, 왕가에서, 국가에서 장사를 관리했죠.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세금을 받았어요. 그것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유기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단, 무명, 명주, 종이, 모시, 어물, 기타 등등 대표적인 게 6가지를 팔기 때문에 이것을 유구이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라는 건 가게란 뜻입니다. 이게 쇠퇴하면서 특히나 18세기 정조 때
정조 때는 조선이 근대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사상이 등장해요. 즉 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규모가 엄청 셌어요.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으로 치면 장관, 옛날에 판서의 목을 날릴 정도로 판서를 갈아치울 정도로 힘이 셌던 겁니다. 그래서 경상, 서울경자죠. 궁궐이라든가 경기도 지방의 물건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이쪽의 상업을 장악하고 있는 경상, 송상, 이 송은 송도입니다. 지금의 개성이죠. 왜 송도가 중요하냐? 인삼이 재배를 여기에 개성에서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삼은 동아시아 쪽에서 매우 유명한 귀한 약재였죠. 그래서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송상들이 인삼을 중심으로 한 거래를 담당했습니다. 외상은 외는 일본을 낮춰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만상은 만주 지역과의 무역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그 중심되는 행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객주라고 합니다. 각 상단이 있었어요. 상단. 캐러반처럼 상단, 무리가 있는 거죠. 그 우두머리가 객주입니다. 이들이 돈을 대고 물건을 대서 그 상단을 보내요. 그래서 물건을 사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음을 사용합니다. 어음이라는 건 뭐죠? 신용거래입니다. 결국은 신용거래 한다는 이야기는 상업이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버러지로 취급받던 평민들, 서민이라고도 하는데 서는 많다, 대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평민의식이 대두가 됩니다. 그럼 평민의식은 뭐냐? 그전엔 버러지처럼 숨죽이고 살았는데 이젠 나도 인간이다 라는 자신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평민의식이 대두가 되는데 판소리와 탈춤, 풍속화, 고대소설 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민의식 또는 서민의식은 정조 때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판소리와 탈춤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판소리는 이양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양법이 모내기라고 그랬죠. 결국은 이 이양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추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평야지대가 있는 호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은 물자가 풍족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호남을 예도라고 했던 겁니다. 예술의 도다. 이 지주들이 광대 패거리를 불러서 자기 집 마당에서 이 판소리를 하도록 했어요. 물론 공연비를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주들인지라, 즉 그 당시에 지주라는 건 다 양반들이죠. 유교적 이념에서 충효 이런 데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을 다루는 데 비해서 탈춤은 다릅니다. 이건 안동 탈춤인데 이 탈춤은 상업자본이 후원한 거예요. 즉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죠. 개떼처럼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연을 한다라고 미리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겠죠. 그러면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탈춤은 상업자본이 후원한 것으로 그 전에 있던 안동 하회탈 이렇게 몇몇에 국한되던 것이 매우 다양화되면서 교통의 요지마다 탈춤이 만들어집니다.
동네 탈춤, 봉산 탈춤, 강령 탈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상업 자본가들은 양반에 대해서 배타적이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맨날 에헴 소리나 하지 지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 탈춤은 비판의식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보면 삼강오륜? 웃기고 있네. 너네들만 양반이냐? 나도 양발이 있어. 다리가 자기들도 두 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탈춤에는 기득권층, 양반뿐만 아니라 점잖은 척하는 승려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게 탈춤이에요. 그 전에 있던 그림들은 사군자나 산수화가 주류였습니다. 그럼 사군자는 뭔데? 매란국죽이죠. 자, 매화 언제 핍니까? 봄. 근데 왜 이게 군자에 들어가요? 추위를 이기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니까. 난 언제 펴요? 여름. 왜? 난초는 비료를 주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즉 청렴함을 의미하는 거죠. 선비는 돈을 손에 쥐면 안 된다. 그죠? 공부만, 학문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청렴함입니다. 국은 언제 펴요? 가을에. 가을 중에서도 언제 피느냐? 서리가 내린 다음에 꽃이 펴요. 그래서 국화를 가리키는 말이 오상고절입니다. 상은 서리상자예요. 서리를 겁내지 않는, 오만한, 서리에 대해서 오만한 그런 뜻입니다. 죽은 대나무죠. 대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풀어요. 이 대나무는 부러질지언정 구부리지 않죠. 그래서 이 매랑국죽은 사계절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충절을 상징합니다. 선비를 상징해요. 이런 그림만 그리거나 아니면 산수화를 그렸죠. 산수화. 산수가 뭡니까? 산과 물, 즉 자연이죠. 그런데 이 산수화가 어떤 식, 인물화 산수화가 어떤 식이냐면 이전에는 중국 스타일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정선이 그린 기우 취적도인데 기는 기마병처럼 타다란 뜻입니다. 탄다. 소를 타는 거죠. 기우, 취적,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 불고 있죠. 그게 일부인데 자 지금 여길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소가 있습니까? 뿔이 뒤로 이렇게 굽은 거는 물소예요. 물소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에 진흙 땅이 많아서 물소처럼 힘이 센 가축이 땅을 일궈야 땅을 일굴 수 있지 황소로는 힘이 딸려서 논을 일구지 못합니다. 물소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림을 그려도 뭘 해도 다 중국 문화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조 때로 넘어가면서 그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진경산수화로. 자, 이 정선의 인왕산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왼쪽으로 해서 쭉 경복궁 왼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 봤나요? 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인왕산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경치다. 그래서 진경산수화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군자나 산수화는 진경으로 바뀌고 풍속화에서는 이것은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자,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여자들이 위를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들이 훔쳐보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여기에 지금 뭘 이고 온 이 여자는 확대해서 보면 가슴이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경우가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 아들 낳았어 라고 자랑하고 유세하는 거랍니다. 어쨌든 풍속하죠. 그러면서 김홍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민들의 삶을 소재로 그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대장간에서 지금 소년이 이렇게 잡았다 당겼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불무질을 하고 있죠. 불무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풀무로 바뀌었습니다. 풀무, 풀무원. 그리고 좀 10대 중반의 청년, 소년이 지금 낯을 갈고 있죠. 그리고 장년들이 지금 모루를 놓고 지금 쇠를 치고 있잖아요. 대장간에 노동하는 모습이죠. 그전에는 이런 것은 아이고 천한 것들 이랬던 게 뭐야 우리도 인간이고 너네는 그냥 놀고 먹지 우리는 뭔가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탈춤인데 너네만 뭐 풍류를 알아? 우리도 흥이 있어.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평민의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소설하면 이것은 근대 사회에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그 20세기 들어서 일본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신소설이 있고 그 뒤에 20년대에 현대 또는 근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거와 비교하기 위해서 고대란 말을 쓰긴 하지만 이 고대 소설은 바로 영정조 때 등장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홍길동전처럼 그냥 판소리를 불리지 않다. 판소리와는 무관하게 그냥 소설로 쓰여지는 경우. 그런데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그랬죠. 누가 썼어요? 허균이. 왜 한글로 썼을까? 결국은 홍길동전은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활빈당.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회 제도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한글로 쓴 거죠. 전이라는 건 전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돼서 그 다음에 뭐 신이 되었다. 전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소설은 다 제목이 전입니다. 근데 이거와는 달리 그 전에 민담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요때 판소리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심청가, 춘향가, 수군가, 흥부가 또는 변강세 타령이라고 하거나 가로지기 타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 네 개는 지금도 불리고 있지만 이것은 대본은 있는데 노래하는 법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가 이건 배경이 중국이죠. 이것이 이제 판소리 여섯마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네 개는 다 소설로 바뀌죠. 그래서 심청전, 춘향전, 별주부전, 흥부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불리던 것이 소설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결국 이것이 바로 평민들이 우리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대두가 된 결과가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은 1시간을 훌쩍 넘겼네요. 다음 시간에는
식민지 사관, 두 번째, 타율성론과 당파성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첫째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